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에 근무하는 전문위원 김지욱입니다. 최근에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문제가 부각된 적이 있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초, 중, 고등학생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이 상승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죄송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우호적인 답변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망설이면서 하는 답변은 바보 왕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바보, 쪼다, 멍청이 등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주위에서 계속해서 놀래댄다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당사자는 아니야, 나는 바보가 아니야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맞아, 나는 바보, 쪼다, 멍청이일 수도 있어 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대체로 그 말을 계속해서 듣는 당사자는 기가 죽어서 본인이 바보일 수도 있다고 점점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민주주의와 셀프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는 아마 인권, 자유, 평등, 생명의 존중, 자연과의 조화, 다수결의 원칙, 소수자 보호, 양보와 배려 등으로 충만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던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하버드 대학 마이클 샌델의 강의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아직 우리나라가 위에서 말한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조건에 부족한 면이 있고, 따라서 그러한 국가가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최근 몇 년간 있었던 사건들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성희롱 사건, 재벌 회장들 비리로 인한 구속사건, 세월호 사건, 대기업 회장의 운전기사 갑질 사건, 그리고 가장 최근의 대통령 탄핵 사건 등 말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의 대부분은 오늘 제가 이 얘기하고자 하는 셀프 리더십의 함량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셀프 리더십을 키울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춘추시대 말기 제나라에 유명한 안영이란 재상이 있었습니다. 공자도 그를 형님처럼 대했다는 이 안영은 지혜와 정략이 뛰어난 데다가 구변과 담력이 또한 대단했고, 특히 키가 작은 것으로 더욱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해 초나라의 영왕이 이 안영을 자기 나라로 초청했습니다. 안영이 하도 유명하니까 얼굴이라도 한번 보았으면 하는 어린애 같은 호기심과 그토록 각국이 입에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는 안영을 한번 보기 좋게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는 타고난 심술 때문이었습니다. 초나라 영왕은 간단한 인사말을 끝내기가 바쁘게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나라에는 사람이 없소? 안영이 대답했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다시 초왕이 물었습니다. 하필 경과 같은 키가 작은 사람을 사신으로 보낸 까닭은 무엇이오? 안영의 키 작은 것을 비웃어 하는 말이었습니다. 외국 사신에게 이렇게 신뢰되는 말이 없겠지만 초나라 왕은 당시 제 나라를 대단치 않게 보았기 때문에 이런 농담을 함부로 했습니다. 안영은 서슴지 않고 대안히 대답했습니다. 그 까닭은 이러하옵니다. 저희 나라에선 사신을 보낼 때 상대방 나라에 맞게 사람을 골라 보내는 관례가 있습니다. 즉, 작은 나라에는 작은 사람을 보내고 큰 나라에는 큰 사람을 보내는데 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뽑혀서 초나라로 오게 된 것이옵니다. 은근히 상대방을 놀려주려다가 보기 좋게 반격의 기습을 당하게 된 초왕은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첫 번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 두 번째 계획이 진행되었습니다. 왕이 바라보고 있는 저 뜰 아래에 멀리 포리들이 죄인을 묶어서 앞세우고 지나갔습니다. 여봐라! 왕은 포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 죄인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포리가 대답했죠.
제 나라 사람입니다. 죄명이 무엇이냐? 절대죄를 범했습니다. 초왕은 안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나라 사람은 원래 도둑질을 잘라오? 계획치고 참으로 유치하고 무모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당하는 안영에게는 더 이상 큰 모욕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영은 자기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강 남쪽에 귤이 있는데 그것을 강 북쪽으로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되고 마는 것은 토질 때문이옵니다. 제 나라 사람이 제 나라에 있을 때는 원래 도둑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랐는데 그가 초나라로 와서 도둑질을 한 것을 보면 역시 초나라의 풍토 때문인 걸로 아뢰옵니다. 며칠을 두고 세운 계획인데 뻔뻔히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초왕은 그제서야 그만 안영에게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초왕은 크게 사죄하고 잔치를 벌여 안영을 환대하는 한편 다시는 제 나라를 넘볼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좋은 환경인가 나쁜 환경인가에 대한 정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선진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 적당한 환경일까요? 다음으로 인류 생존 기법인 휴리스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부딪히는 모든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출근할지, 어느 음식점에서 점심을 해결할지,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살지, 퇴근 시 무슨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등을 생각할 때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 많은 정보를 모으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지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휴리스틱이라는 것은 시간이나 정보가 불충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굳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사용하는 어림짐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휴리스틱은 큰 노력 없이도 빠른 시간 안에 대부분의 상황에서 만족할 만한 정답을 도출해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때로는 터무니없어서 후회를 가져오거나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휴리스틱의 재미있는 사례를 들어보면 모방 휴리스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교통신호등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건너려고 녹색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누군가가 빨간 신호등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건너려고 발을 한 발짝 이렇게 도로로 내려 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공교롭게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서 길을 건너려고 발을 도로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아직 빨간 신호등인데도 말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리고 몸속에 익숙하게 습관화되어 있는 모방 휴리스틱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왕따를 당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따라하는 그 방법이 과연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얘기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공리주의의 반성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리주의는 경제적 이익과 쾌락, 이의 결과를 중시함으로써 약육강식의 자본주의를 적극 옹호하는 사상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념을 추구하면서 다수결의 원칙과 비슷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이해관계의 계산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므로 관습, 정톡, 종교 등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소수의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므로 다수를 위해서라면 소수는 희생되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소수가 무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리주의도 민주주의의 제1원리이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부작용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 동양사회, 특히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권위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나의 도덕적 신념에 반하는 명령을 내린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50여 년 전 미국의 예일대 사회과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일련의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복종 실험이라 불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결과와 상관없이 권위에 복종하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먼저 미국의 뉴 헤이번 지역 신문에 공고를 내어서 피시험자들을 모집하고 시험 장소를 예일 대학교로 정합니다. 그는 전기 충격을 주는 선생님과 전기 충격을 받는 학습자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때 선생님으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벽 너머에 있는 학습자에게 점차 강한 전기 충격을 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기 충격을 당하는 학습자는 전기 충격을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기 충격을 받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피시험자인 선생님은 예일대 교수의 지시를 따른 자신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전기 충격에 따른 고통의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교수의 지시대로 학습자에게 점점 더 강한 전기 충격을 주는 실험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 실험은 논쟁과 비판의 여지가 많지만은 이 실험은 사람들이 결과와 상관없이 과업을 지시한 사람이 교수다라는 권위에 어떻게 복종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당시에 많은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이유는 기관사와 선장의 잘못된 지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한 승객들은 기관사와 선장의 권위라는 위력에 눌려서 잘못된 지시를 따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큰 소리로 그 권위에 저항하면서 탈출합시다 라고 외칠 수 있었다면 그러한 대참사는 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주의의 극복입니다. 우리나라는 특유의 영고주의, 즉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몇 년 전에 네덜란드 학자가 세계 17개국을 대상으로 국민들의 행동 양식을 조사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은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있는데 제한속도 30km 구간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치고 말았습니다. 친구가 85km로 과속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현장의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는 구속되었고 그의 변호사가 만약에 당신이 법정에서 친구가 30km 속도로 지키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증언을 해준다면 친구가 중대한 벌을 면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상황입니다. 조사 결과 미국과 영국 등 대부분의 서구의 선진국에서는 사실대로, 즉 친구가 제한 속도를 어긴 것 같다고 증언하겠다고 원칙주의에 입각해서 응답한 사람이 90% 이상이었고 친한 친구를 위하여 거짓 증언을 하겠다고 특수주의에 입각해서 응답한 사람들은 10%를 밑돌았습니다. 반면에 일본과 중국 등 동양권에서는 원칙주의와 특수주의에 따른 응답자가 50대 50 정도였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26%만이 원칙주의를 따르고 74%가 특수주의를 따른다고 응답했습니다. 여기에서 원칙주의란 상황에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나 원칙을 따르는 행동 양식을 말하고 특수주의란 상황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행동을 바꾸는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만일 어떤 조직에 근무하는 직원이 특수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면 그는 불성실하고 조직에서 강조하는 기본이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자기 주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이런 조직원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성품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도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직원들을 포용만 하는 것은 마치 잡초를 키우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리더십을 갖춘 경영자나 상사는
원칙주의 직원들에게는 인기가 있어야 하지만 특수주의 문제사원들에게는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 5가지 사례를 이해하고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면 셀프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즉, 자신이 처한 환경을 정확히 분석하고 인간 본연의 생존 기법인 휴리스틱을 극복하며 공리주의를 넘어 소수자를 배려할 줄 알고 지위나 나이, 직책 등으로 부여받은 권위에 대한 복종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토해보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특유의 영고주의에 따른 특수주의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는 바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분히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셀프 리더십의 힘을 기르는 것이 민주주의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와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린 김지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